유치권에서는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사업체가 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점유하게 됩니다. 실상은 정당한 권리 행사도 있겠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하면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을 괴롭히고 아파트 내부 시설을 망가뜨리면서 무단 침입하고 폭행, 협박까지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이걸 본 광경들인데 도대체 유치권이 뭐길래 이렇게 다투고 싸울까 궁금하진 않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지만 정작 잘 모를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져 있는 현수막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공사가 중단된 콘크리트 건물이나 공사 현장에 많이 보이는데요. 영화에서도 조직폭력배들이 건물 입구를 막 지키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가 오래되면 건물이 중단된 채로 흉가처럼 방치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는 건물주를 괴롭히거나 건물을 두고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기로 하는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유치권이 대체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유치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건물주에게 건물 짓는 공사를 해준 사람이 공사비를 못 받았어요. 근데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좀 더 정확하게 이를 이해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원룸,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임대차를 하면 집주인들은 따로 있는데 집은 우리가 살면서 사용을 하죠. 이를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고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에도 이렇게 부수적으로 소유와 점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권에서는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사업체가 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점유하게 됩니다.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유, 점유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유치권은 상당히 오래된 권리인데요. 사실 로마 시대에도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계속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던 로마는 정복한 땅을 군인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된 로마인들이 기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토착민들을 상대로 그만 나가주세요 했을 때 갈등이 생기고, 이때 토착민들이 로마인들에게 내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가 농사 짓던 농작물은 내 거 아니냐 라고 대항했던 것이 바로 유치권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 법적 용어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도 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도 거절을 유치권의 기원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레텐티오는 이제 현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보유, 보존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건을 보유, 보존하는 상태에 어떻게 집중을 해보면 이게 소유라고 하기보다는 점유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점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유치권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치권은 사실 명확하게 막 규정된 권리는 아니었어요. 둘 사이에 재판할 때 하는 예를 들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 네가 내 돈 안 돌려줬으니까 그 돈 줄 때까지 넌 못 줘, 나는. 이렇게 방어하려는 논리 정도로만 사용이 되죠. 법적으로는 이게 항변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즉 유치권이라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내 거 돌려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유치권이 있다면서 대항하는 그런 논리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중세의 유치권을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로 한 단계 진전이 되었는데요. 중세시대 상업의 발전이 그 계기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중동 쪽으로 전쟁으로 필요한 물품을 보내고 중동 쪽에서는 그 전리품들을 유럽으로 보내면서 이전보다 훨씬 상업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농사를 짓는 방식과 기구들도 발전을 하면서 잉여 농산물이 막 생기고 농산물이 남게 되니까 거래가 더 활발해졌겠죠? 이렇게 상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물품을 담보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대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하는 등의 거래 방식이 점점 발달을 했고, 그러면서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의 갈등이 더욱더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와인을 사가기로 한 이제 와인 상인이에요. 와인을 떼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계약금만 주고 내 와인 갖고 가서 판 다음에 돈을 줄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와인 중에 일부는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생기면서 법적인 개념들이 발전을 했던 거죠. 나아가서는 상업의 발전에 따라서 상공업자들이 동업자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 텐데
이게 길드라는 거예요. 이제 길드가 형성이 되면서 길드 내부 회원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그 길드가 그 물품을 보관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역할을 하는 초기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래 방식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거래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유럽의 국가들이 민법을 만들 때 드디어 하나의 권리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독일에서 독일 민법전과 프랑스의 프랑스 민법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두 민법전에서는 유치권에 대한 규정, 특히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했을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유치권의 개념이 명확하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채권 채무 관계는 주로 도덕적, 관습적 규범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의 어떤 특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도 법치국가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교 관습이 굉장히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 내에서 도덕적, 관습적 규범에 따라서 네가 이 돈을 안 줬으면 갚아야지 라는 어떤 마을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강했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이게 사용이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법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본은 주로 독일,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아서 민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 민법에도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일본 민법의 영향을 또 우리나라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민법 제320조에서 유치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근데 저게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거냐? 라는 부분일 텐데요. 실상은 정당한 권리 행사도 있겠지만 아까 기사에도 보신 바와 같이 악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건물주를 괴롭히기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빨리 지어서 분양도 빨리 해야 이자도 아끼고 시행이익도 남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공사가 늦어지게 돼요. 이게 더 답답해지는 게 뭐냐면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거나 어떤 증서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이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를 해버리면요, 함부로 물리력을 써서 이들을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소송을 제기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서 건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만 해보세요. 판결을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인도받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겠죠. 건축주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멀쩡히 공사를 잘하던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이 업체가 공사 현장을 점유해버리게 되니까 공사를 못하겠죠? 그럼 모든 공정이 올 스탑돼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현수막이 붙고 막 공사가 지연되고 완공이 늦어지면 이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도 난리를 치겠죠. 왜냐면 이 분양이 빨리 돼서 우리 수분양자들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임대를 주던가 해서 건물을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지연된 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줘야 할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외국 사람들한테는 저 건물은 막 빨간 유치권 행사 현수막도 붙어있고 용역업체 사람들도 있고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 건물 괜찮은 거 맞아? 이런 인식이 박히게 되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악덕 용역업체나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사 현장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과도하게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청구를 하기도 해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한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조금 더 부풀린 금액의 공사 대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또 이제 점유를 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건물주가 공사 대금을 못 줄 것 같은 상황이 미리 예상이 돼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까지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데 내 사정이 지금 그날까지는 공사 대금 못 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되게 되면 미리 공사업체들의 유치권을 예상을 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건물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경비 용역들을 배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의 점유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요. 이건 건물주가 선제적으로 점유를 막아서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주가 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럼 그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서 금융비용을 못 갚았으니 이제 건물을 경매에 넘겨야겠다. 근데 경매에 넘기기 전에는 유치권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유치권을 발생시키면 안 되겠다 하면서 미리 점유를 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사업체 입장에서도 건물에 대한 이제 점유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물쇠가 있거나 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점유를 못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를 뜯고 함부로 진입하자니 사실 검조물 침입이나 재물손괴 같은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불법행위는 또 이제 유치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나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속이 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이제 점유를 하려는 그 건물 자체와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했다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옥탑이나 외벽에 설치되는 간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간판이면은 사실 간판이란 물건이 건물의 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간판 업체들이 이제 유치권이 있다고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내가 이게 간판을 대금을 못 받았다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간판은 법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결련관계라고 하는데요. 유치권은 받아야 될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제 간판 자체가 띄고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간판을 대금을 못 받았다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의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시켜서 과도한 유치권 행사를 억제하고 유치권과 채권을 밀접하게 종속을 시켜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아픈 유치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가 필요할까요? 실무적으로는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요, 공사업체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있죠. 그때 미리 유치권 포기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거나 확약서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업체들이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특약사항에는 특약을 기재한 공사업체 말고도 그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청업체들의 유치권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라는 문구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해보면 억울하거나 불리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특약도 추가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로 커지는 걸 예방해야 해요. 합청업체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에게 일을 준 공사업체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출입구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거나 아니면 건물 관리자의 허락 없이 몰래 건물을 점거하면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형사처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문제로 번지면 대금도 못 받고 형사 책임은 형사 책임대로 질 수가 있으니까요. 유치권을 행사하시더라도 이런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았는지 각별히 유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명시된 정당한 권리이고 실무적으로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을에 위치해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주를 압박하는 실효성 있는 권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를 일부 악용하는 폐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폐해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법적 분쟁을 넘어 물리 행사까지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근처에 자주 보이는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궁금한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